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4.7 재보궐선거 결과 두고 정치권 여진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여야 모두 민심을 확인했다 이런 상황인데요. 각 당의 오늘 오전 얘기는 어땠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민심을 하루라도 빨리 듣고 쇄신하기 위해 7분을 중심으로 비대위를 신속하게 꾸렸습니다. 오늘이 첫 비대위입니다. 저희 비대위는 민심 앞에 토달지 않겠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저희 당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가 곧 나올 것입니다. 책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이 국회가 잘못한 일들이 무엇인지 또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인지 각 상임위별로 잘 챙기셔서 고칠 것은 고치고 하지 못한 일은 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당도 민심의 흐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새삼 절감하고 있지만은 정권도 야당도 모두 거대한 민심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여야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쇄신과 변화를 함께 다짐을 하고 있는데 보궐선거 끝나고 어제와 오늘 보신 것처럼 여야 정치권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말과 행동들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두 분께 차례로 여쭤보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매우 신중하죠. 이긴 쪽이나 진 쪽이나 매우 신중한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민심을 끝없이 받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심이 흐름의 어떤 방향에 이 국정 이제 정치의 어떤 방향성을 이제 잡겠다. 뭐 그렇게 지금 두 당 모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 큰 격차로 졌기 때문에 이런 반성과 사과의 어떤 그런 부분에 이 쇄신의 어떤 정도도 굉장히 뼈를 깎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민심의 어떤 향배가 굉장히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더 배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우리가 서울시에 보면은 전통적인 여권 지지가 두터운 어떤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구들이. 근데 여기서까지 모든 구에서 졌다는 거는 지금 정권 심판의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 있다는 것을 민주당은 알아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쇄신의 강도를 더 높여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축하는 분위기나 그런 분위기는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만큼 뭐 중요한 이벤트였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반성한다, 쇄신한다, 뭐 이렇게 뼈를 황골 탈 때 뼈를 깎겠다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그전에는 사실 뭐 야당이 주로 했던 행동을 지금은 이제 여당이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말이 아니라 제가 볼 때 행동이에요. 행동의 요체는 뭐냐? 민주당은 정확하게 말하면 강성 지지자들에게 계속 끌려다니는 정치 계속 할 거냐 말 거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을 변화를 가르는 지표는 국민들이 보셔야 될 때 뭐 첫째 국무총리 인선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렸잖아요. 검찰총장 인선 어떻게 하느냐 야당과의 협조 노선을 가느냐 마느냐 계속 민주개혁 노선의 완성을 위해서 끝없는 개혁 노선을 질주할 거냐 아니면 속도를 조절할 거냐 이 대목을 보면은 여당이 진짜 민심을 받드는지 안 받드는지 나와요. 왜냐 강성 지지자를 갖고 정치를 못해요. 시원하기는 시원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바라는 지점하고 맞지가 않아요. 눈높이와 지금의 원하는 시점하고. 두 번째, 야당은 김종인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 없는 국민의 힘, 이 당을 제대로 이끌 것이냐, 뭐냐, 변화와 혁신에서 내년 대선에 이길 수 있는 정말 기틀을 마련하냐, 못 마련하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영남 중심으로 돼 있고 굉장히 지금은 참고 있지만 항상 이 뿌리가 영남에 있다 보니까 항상 영남이고 뭐 어떤 낡은 보수나 이념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기득권과 강자를 옹호하는 듯한 이 이미지를 버려야 되는데 이것에 김종인 위원장이 떠난 다음에 이 당이 자율적인 능력으로 그런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내년 대선 승리를 가르는 지표가 될 겁니다. 네. 저희가 오늘 나눠야 될 말씀을 신성범 의원께서 압축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럼 이제부터 차근차근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선거 이후에 이제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앞서 보셨습니다마는 도종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비대위 면면이 여전히 친문색채가 강하다라는 부분에서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민주당이 장기간에 걸쳐서 원팀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비문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약화됐고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적 구성이 거의 다 친문이다. 뭐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걸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단합된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잘 위기를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비문의 어떤 이 분이 비대위를 이끌 경우에 오히려 더 많은 이런 혼란과 충돌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빚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도 174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임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의 어떤 인적 쇄신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실상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용의 변화. 그러니까 기조와 정책의 변화와 더불어서 태도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만을 샀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왜 졌는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부터 천착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면 사실상 뭐 지금 인적의 변화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어떤 변화는 이런 내용적 변화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약속이 난 듯 여야,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들이 있었습니다. 뭐 초선 입장에서 좀 참신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미지인데 그걸 뛰어넘는 목소리들이 나왔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초선 의원들 국민 공감대 경찰 개혁 앞에서 내세워서 이뤘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뭐 청와대 인사도 비판을 하고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왜 이 초선 81명인데 지금 50명이 오늘 모였다 그래요. 그런데 왜 이 초선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다 끝난 이후에 목소리를 내는지 조금 이르게 내면 안 됐는지 이 초선이라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정치를 다른 어떤 계산 없이 정치 철학이라든가 본인이 희구하는 어떤 정치 가치 뭐 이런 걸 추구하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지도부에게 일임하고 뒤따라온 거 아닌가. 그리고 나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조금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늦었지만 그나마 맞다.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개혁의 동력, 쇄신의 동력을 초선이 만들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이 부분을 조금 더 가열차게 좀 밀어붙여서 사실상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 또는 근본적인 어떤 이 국민들이 불만을 갖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힘의 원동력으로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그 이전부터 초선들이 목소리를 좀 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당권 도전까지 또 저울질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변화, 초선들이 이끌어가는 분위기들 이것도 앞으로도 더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초선인데 조금 다르다고 느끼는 게 제가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우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아니 민주당의 구조 자체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당내에 이른바 옛날부터 있던 비주류라는 게 없잖아요. 어느 정당이나 주류, 당권파가 있고 비당권파가 있는데 제가 관찰해본 바깥에서 본 민주당은 언론을 통해서 봅니다만은 그런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걸 오히려 자랑했던 그러니까 우리는 개파가 없다 이런 말로 해서 오히려 우리는 원팀이라는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런 비주류가 없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박해라 그랬나요? 조홍천 의원, 금태섭 의원, 박용진 의원. 지난 20대 국회에서. 그런 분들 목소리 금태섭 의원 뭐 어디 딴 데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김혜영 전 의원 뭐 전 의원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내에 목소리가 없어요.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청와대 출신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출신이 아마 민주당 초선 가운데 20명 가까이 될 겁니다. 18명인가 언론 보도를 봤는데 10분의 1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지점인데 청와대와 당이 옛날에
어떤 그런 쓰라린 경험 때문에 그런지 몰라 너무 일체감을 강조하는 사이에 당의 자율성이 많이 없어졌다는 저 그런 점을 눈여겨보고 있는 건데 예. 뭐 좋아요. 근데 초선들이 지금이라도 목소리를 많이 냈으면 양당 마찬가지. 양당 마찬가지. 또 하나는 민주당은 그나마 좀 안타까운 데뭐 뭐라 할까. 요번에 보니까 제가 이런 분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지 하는 그런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네. 이 작년에 4.15 총선 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덕분에 뭐 코도르라 그래야 될까?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들어와 있다는 건 하나의 약점이에요. 그 지금 인식하시고 민심을 따라가는 정치를 해주시면은 양당 모두 초선 의원들이 훨씬 더 대접받을 겁니다. 예, 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또 언급한 내용 중에 당청 관계를 좀 재정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어떤 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 당청이 좀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었거든요.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정부가 주도를 하고 당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였어요. 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뭐 추운 갈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목소리를 내거나 뭐 브레이크를 못 걸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제 상황은 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선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당이 주도권을 쥐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경험적으로 2007년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 당시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제 당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삐걱거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정권을 잃고 10년 동안 사실상 정권을 빼앗겼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의 어떤 잘못을 뭐 정부에게 다 이렇게 떠넘길 일은 아닙니다. 거기 같은 어떤 공동 책임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의 상황도 당청의 어떤 갈등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더 협력을 더 강도 높게 올리고 지혜롭게 어떤 문제점들을 같이 협치를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간다 그러면 지지자들이 여기 힘을 모으고 이런 상황에서도 위기 상황에서도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구나. 서로가 협력하는구나. 그런 어떤 신뢰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7년의 상황을 반복하지 않으려 그러면 당청의 관계를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당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지혜롭고 포용적으로 좀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 의원께서는 지금 여당과 청와대, 당청 관계 어떤 그림을 그려가야 될까요? 저게 쉽지 않은 대목이 쉽지 않다는 게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하네요. 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냐. 이게 몇 년 전에 제가 현역 때 우리가 했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우리도 하도 청와대에 어떻게 보면 지시나 이런 거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고함을 지르고 했는데 그때 당내에서 굉장히 많은 뭐 도대체 너희들은 또 다 등 뒤에서 안에서 뭐 내부 총질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민주당의 소선 의원들 몇 분이서 저렇게 하려고 해도 그런 비판에 자유롭지 못할 거다. 근데 이게 당청 관계라는 게 저렇게 뭐 과거의 쓰라린 경험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하더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있는 거고 당은 다음 정권의 창출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지혜롭게 하더라도 일정 부분 삐그덕대는 것은 다 어떻게 보면 용인해주고 그 당 수준의 문제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내상은 민주당이 더 많이 입었다고 내부적으로 보면 180명도 균질지키지 않고 흐름도 다 다른 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드러내놓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이제 좀 소리 나는 게 오히려 좀 좋을 수도 있다. 그게 나중에 예. 잘해서 정권 창출이 되면 다시 창출이 되면 민주당 전체로 좋은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초선들이요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영남당을 탈피해야 된다 이런 집단 성명까지 냈는데 사실 국민의힘의 지역적인 기반이 영남이라는 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뭐 중도, 전국 정당 이 흐름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많은 것을 좀 느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도로 영남당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인적 구성이 대부분 영남권의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될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보수 야당이 생내적으로 이전부터 두 가지 경향성이 항상 충돌해 왔어요. 그러니까 영남을
기반으로 하면서 영남을 기반으로 하고 수도권에 와 있는 영남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네. 항상 수도권의 정서와 영남 정서에 묘한 긴장감이 있던 게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요번에 저 의석수가 줄어들면서 그 경향이 높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구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에 85명이에요. 85명. 85명인데 그중에 57명이 영남이에요. 예. 부산, 경남, 울산, 부울경, 대구, 경북. 예. 이게 85명 중에 57명이라고. 사실은 이 뭐 구성으로 보면 영남당인데 그 전국적인 걸 대표해야 되잖아요. 해야 돼 마땅한 거 보정다. 그래서 그 딜레마가 있는 건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나마 어떻게 보면 가장 약점이라고 할 호남과 청년층에 대한 강한 어필을 통해서 이번에 네. 중도층도 그나마 국민의힘을 큰 거부감 없이 찍도록 만드는 거는 정말 그 사람의 공인 거예요. 김종인 의원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 방향도 대선을 위해서는 할 수 없다. 이거는 뭐 정치 현실이다. 중도와 전국 정당으로 가는 길 방법밖에 없다. 예. 특히나 내년 선거 때면 정권 심판론이라기보다는 다른 미래를 놓고 경쟁해야 된다면 과거처럼 낡은 보수나 기득권이나 강자를 옹호하는 그런 기존의 보수정당 이미지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진 만큼 이 노선은 철저히 견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맞다고 봐요. 예. 예, 지금 이야기한 이야기 외에도 사실 이번에 국민의힘의 또 하나의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합당을 먼저 하느냐, 전당대회를 먼저 하느냐, 셈법이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어떤 수순으로 가는 게 좀 맞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나갔어요. 나갔고 어떻게 보면 그 자색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전대를 먼저 해서 지도부를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당과 합당을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가 입장이 약간 바뀌고 있더라고요. 선거 국면에서는 뭐 조건 없이 합당을 하자 뭐 이 얘기를 꺼냈다가 지금은 선쇄신 후 합당 논의를 이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이 이유는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갔다는 데서 문제점이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심력은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었는데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가서 다른 어떤 제3의 세력을 구성한다면 예. 사실상 지금의 어떤 국민의힘당이 선거에서 승리는 했지만 야권의 구심력을 발휘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예컨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총장과 더불어서 제3의 지대에서 세력을 구축하면 나중에는 이 세 세력이 즉 국민의당과 세 세력이 뭔가 플랫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빚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의 어떤 국민의힘당은 굉장히 가장 어려운 상황에 이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 사실상 지금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향후에 어떤 자색 능력을 평가받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아마 좀 당분간 좀 흐름을 보자는 쪽으로 좀 말씀을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합당은 뭐 시기의 문제일 뿐 이루어지는 코스로는 경로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주호영 대표가 대표 권한대회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만 전당대회 먼저 하지 말고 안 대표까지 포함해서 합당 이후에 전당대회를 하면 안 대표도 뭐가 뭐랄까 이게 정치적인 당내 입지도 구축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고 안철수 대표는 아니다. 당신은 먼저 국민의당에서 먼저 지도를 뽑으면은 거기와 함께 당대당 통합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좀 정리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이번에는요. 대권 기상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대선 11개월 정도 남았고 정치권의 모든 시선은 11개월 뒤 대선으로 향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관련된 대권 주자들 잠룡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저 화면으로 나타난 저 수치가 얼마든지 춤을 출 수 있는 앞으로도 그렇게 변화들을 맞닥뜨릴 상황이 될 텐데 일단 여야의 차기 잠룡들 중에서 저런 지금 현재 수치를 포함하여 두 분께 난 잠룡들 중에서 누구한테 가장 시선이 간다.
저기에 비단 없더라도 있으면 또 있는 대로 한명국을 좀 지목을 해주시고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에게 좀 눈길이 가는데요. 지금 사실 여당의 일원이잖아요. 여당의 일원인데 이번 선거에서 약간 비켜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제 이제 여당의 일원으로서 좀 심기일전하고 반성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이제 남겼습니다. 저는 위기 상황이자 기회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권에 대한 어떤 불리한 상황은 조성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 심판론이 지금 비등하기 때문에 여권의 후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재명 지사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의 어떤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데 또 이렇게 진영이 위기가 되면 즉 상대 진영에 대해서 열세에 놓인다거나 이렇게 되면 내부가 단결되는 그런 효과가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에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내부에서 경선을 어떻게 여하이 순조롭게 이제 이루어내느냐, 이겨내느냐 있던 문제였는데 예. 이 과정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 속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사람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그런 효과.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재명 지사에게 좀 기회가 또 오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야권 그러니까 국민의힘 바깥에서는 지금 현재 뭐 윤석열 총장이나 홍준표 전 의원이 있고 저는 윤석열 총장이 바깥에서는 윤석열 총장 지금 안에서는 오히려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그는 지금은 거의 뭐 미미한 여론조사에서는 미미한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4년 전에는 어떻게 보면 바른미래당이라는 아주 군소정당 후보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 콘텐츠를 내용을 다 좀 국민들에게 소화를 전달도 못하고 꺼져간 그런 안타까움도 좀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의 앞으로의 우리 적어도 내년 3월 9일 선거 20대 대통령 선거의 시대 정신이 저성장, 저출산 이런 문제, 양극화, 또 공정, 정의 이런 문제가 부각될 것이 확실시 되는데 저도 유승민 전 의원은 어찌됐건 뭐 경제를 오래 했던 공부했던 사람, 또 국방위원장, 국방위를 오래 했던 이런 외교, 안보,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식견을 축적하고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오히려 보수층에서 배신자론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저평가되고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후보들 간에 좀 평평한 그런 평면 비교가 가능한 시점이 적어도 가을쯤 되면 뭐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등해서 좀 주목해야 될 존재가 될 가능성은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예,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가 나와서요. 조금 전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을 때 7%포인트가 하락한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저 수치 물론 앞으로 충분히 요동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저 결과가 왜 나왔다고 보시는지. 저게 제가 볼 때는 야권 지지자들 그러니까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시선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됐었잖아요.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지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전을 겪으면서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뭐 오세훈도 있구나, 안철수도 있구나,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분산이 되면서 조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만은 안 바라봐도 혼자 바라볼 건 아니구나. 단독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분산되는 그런 거고 저분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저는 항상 지금 여론조사는 정말 인기 조사 내지는 인지도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11개월 이 우리 정치에서 11개월은 판이 어떻게 보면 선거판이 한 두세 번 요동칠 정도의 너무 다이나믹하니까 한번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 전 총장이 이제 야권뿐만이 아니라 여권에서도 대권 레이스에서 굉장히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지금 뭐 40%까지 찍은 적이 있어요. 지금 조금 내려왔지만 이것은 언제든 요동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지금 이렇게 조금 18%로 내려온 이유는 지금 국민의힘당 후보로 지금 당선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야권의 지지자들이 일종의 국민의힘당 후보도 당선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당선되려면 국민의힘당으로 들어와라. 뭐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깔려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욱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